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82회.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패권전쟁인가 가치전쟁인가 하는 제목으로 두 분 전문가 모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생각할 때 지금 미중 양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동안에 자기의 빛을 숨기고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를 기르는 것으로 해왔는데, 최근 중국은 이 소프트 파워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인 샤 파워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샤 파워로 등장한 중국이 세계 갈등의 지뢰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남중국해에 기뢰가 잔뜩 깔린 표지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 그리고 1대1로 사업 등등의 본격적인 대륙 굴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미국과 세계 지도에서 두 양강이 패권 경쟁을 하는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은 먼저 박영하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영하 교수님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전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의 원장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현충식 프랭클리 인코퍼레이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충식 이사님은 그동안 SK에서 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중책을 맡으셨고 또 계시던 기업이 SK 플래닛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박영하 원장님, 예. 시진핑 주석 시대에 중국은 도강양회의 가면을 벗고 네. 본격적으로 대륙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근데 마침 이 시진핑 주석이 국가 지도자 또 정신적 지도자, 중국의 전략적 지도자로 올라선 이 마당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5G 네트워크 변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중 간에도 기술 전쟁, 그다음에 군사 경쟁 이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복잡한 문제의 양상에서 어떤 점이 우리가 맥락으로서 읽어야 될 점입니까? 네. 미국이 소련 전체주의랑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은 봉쇄 정책을 썼는데, 네. 이제 중소분쟁이라고 해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중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결국은 소련의 봉쇄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제 미국 편으로 끌어당긴 게 1971년 그 키신저의 중국 방문, 그다음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지금 대만이 중화민국이었는데 중화민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쫓겨나고 또 미국도 단교하고 또 우리도 단교하고, 그래서 결국 중국이 세계 속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을 세계 속에서 물론 전체 공산주의 사회였지만 그러나 이제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이제 미국이 끌어당겨가지고 그 결과 사실 소련에 대한 봉쇄가 상당히 효과를 봤고 1991년에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면서 사실 이제 동유럽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유화 정책을 쓰면서 세계 시장에 편입을 시켰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저는 1989년 얼마 전에 30주년이 됐는데 천안문 사태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이제 동유럽과 소련에서도 자유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이 중국에서도 자유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중국이 정치적으로 오히려 퇴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견제하다가 결국 다시 클린턴 대통령 때 이제 뭐 그 WTO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생각은 이 나라가 이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지만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유민주 체제로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여태까지 굉장히 사실은 중국을 봐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자유시장 경제 룰을 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최근의 행태가 특히 시진핑 주석 이후의 행태가 지나치게 자유시장 경제 룰을 어기고 그다음에 뭐 지식재산을 탈취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5G 시대의 기술 굴기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전체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방관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사실은 시작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견제를 받는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사실은 세계 학계에서 G2라고 얘기됐었지만은 중국 스스로는 우리 G2가 아니다. 우리 미국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주석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중국은 이제 대륙 굴기 하는 거다라고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세계의 권위 있는 언론에서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게 새로운 세계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목했을 때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신호탄으로 화웨이를 선택해 가지고 미국이 집중 겨냥하는 이유가 화웨이가 결국은 중국이 내세운 2025년까지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제1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중국의 발전 프로그램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5G와 이런 영역들이 결부가 되면서 굉장히 급속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5G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초연결성 사회를 가져오고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이 5G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런 굉장히 고성능의 통신 기기들이 그 많은 곳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화웨이가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네. 수출을 하고 주요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최근에 그러한 화웨이 제품들에서 백도어가 발견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각국의 중요한 정보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해서 언제든지 중국으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더 그러한 제기되는 이슈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해서 상호 경쟁을 하지만 어떤 정직하고 페어한 경쟁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중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체제를 가진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의 어떤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이 또한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과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미국도 걱정하고 이 서구라파에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5G라는 기술 자체가 하이 스피드, 그다음에 하이 커넥티비티, 그리고 지체의 최소화 이건데 이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역시 그 하이 커넥티비티거든요. 하이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IoT를 비롯한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있어서의 연결이 고도화함으로써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른 도메인에 있어서의 여러 사정들이 다 같이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 의해서 작업되게 돼 있어서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시작되었던 통신이지만 이 자체가 쉽게 국방이라든지 여러 행정이라든지 이런 그 비밀들이 다 노출되게 돼 있는데 이런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그 화웨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주체가 무엇인가 네. 하는 거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 화웨이가 이 첨단 기술들이 결국은 화웨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한 그 뒤가 누구냐라고 네. 따지고 또 결국은 중국의 이
최고의 그 기술 산업들 이것들도 바이두,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거를 BAT라고 합니까? 예, 네, 이 산업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뒤에 중국 공산당이나 또는 정부가 깊숙이 관련돼 있다 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연결점이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면 그 화웨이의 어떤 그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 그 투자 회사의 경우도 그 주식의 99%가 뭐 트레이드 유니언 거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알리바바도 뉴욕에 상장을 했지만 다시 이제 홍콩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중국의 그 거대 기업들이 이게 네. 국가 소유가 아니라 사실 중국 공산당 소유가 아닌가 이런 네.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내지는 이 미국에 대한 그 가치 전쟁을 사실 선포한 것은 작년 그 10월 4일에 미국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에 가서 중국에 대하여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때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한 연설에서 지금 아까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의 어떤 패권적 행태 그리고 오히려 중화민족주의로 돌아가서 세계를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정하지 네. 않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네. 그때 나온 말이 중국이라는 말은 거의 안 합니다. 네. 펜스 부통령이 항상 중국 공산당. 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악의 근원이 중국 공산당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계속해서 격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 중국인은 예. 선한 존재인데 네.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이 행태가 나쁘다. 네. 뭐 이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국가 그래서 요즘에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산당 자본주의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하여 중국에서 아주 격렬하게 네. 비난하는 성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6월 12일 날 그 유명한 북미 싱가포르 회담 전에 또 공교롭게 북한에서 펜스 부통령을 아주 저열하게 네, 그렇죠. 공격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 회담 안 해 하고 아주 그 거부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이 중요한 때 미국의 입장을 아주 그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5G 기술이 앞에서 하이 스피드, 하이 커넥티비티 그리고 아주 적은 저지연이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자체가 여러 데이터가 합해져 가지고 되는 것이다라는 데서 이 기술적인 그 우위가 이렇게 쉽게 안보와 연결되는 거는 어떤 기제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인류가 그리고 있는 이제 꿈의 기술이 이제 5G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네. 뭐 흔히 저희들이 편하게 얘기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사이파이 영화, 네, SF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과연 저게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기술들입니다. 초연결성이라 그런 것은 모든 그 IoT 기술을 통해서 기기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하나의 그 인포메이션 센터로서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자기의 정보를 송수신하면서 저희의 그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드는 이런 기술이 5G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5G의 이 통신 영역을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장악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상 그 비하인드 씬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그 저희가 그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러한 것들이 또 실제로 가능하고 도래할 수 있다라는 이 양면의 그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근데 하필이면 이 중국이 이제 부상하는 이 시점에 그들이 강조하고 주장을 하고 주로 기술을 탈취하고 특히 대부분의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미국이 그걸 과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가?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초기 단계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의 그 도미넌트한 파워로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수준을 넘어간다고 이제 판단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그 뭐 미국만의 우려가 아니라 서구 그다음에 저희 자유와 어떤 이런 인간 존엄성을 가치에 두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기술적인 문제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불공정 무역하는 거, 그다음에 불공정 금융 관행 이런 것들도 문제 삼았지만 중국 정부의 독재의 네, 문제를 갖다가 상당히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이 무역 적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제 뭐 이렇게 갈등 내지 전쟁 양상이 이제 이렇게 네. 고도화되고 있는 그 정점에 저는 이제 가치 전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교하자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왔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을 비롯한 이 유럽 대륙이 그 2차 세계대전으로 굉장히 그 나치와 그 파시즘과 그 전체주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동맹이었고, 그런 네. 가치를 공유했던 사람이 그런 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 패권 이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스무스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대표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83년에 미국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30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장학금을 줘가면서 교육시켰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중국을 잘 살게 하고 또 일부는 남아서 미국의 경제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풍성하게 된 중국이 결국은 그 경제적 기반, 또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그 중국 인민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넘어서서 그 발달된 5G라고 하는 게 앞으로 21세기의 모든 기본 어떻게 보면 기본 인프라고 기본 기술인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앙 통제적으로 이 세계의 국가 안보를 넘어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모든 영역을 침해하는 소위 그 오엘리안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네. 지금 사실 방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1984년 조지 오웰이 했던 그 Big Brother is watching you, 그것에 상당한 그 악몽이 있고, 제가 1984년을 읽으면서 보냈다고 한다면은 2011년에 청와대 출입 기자단 앞에서 왜 우리 정부가 새로운 빅데이터 시대에 이렇게 대비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정보 공유단을 정부에 만들고 또 이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공개와 공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쌓아서 유능한 정부 그리고 효율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느냐 한 데 대해서 설명했더니 그 기자들이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정부가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웰이 얘기한 1984년 빅브라더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면서 빅데이터와 빅브라더를 등치시키더라고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통령 보고 대회를 큰 규모로 청와대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열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살을 이렇게 쪼고 있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토탈리터리언이즘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는 우리는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이 감시 견제 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중국 경제 현황을 보실 때 이런 그 미국 제재로 인한 중국 경제의 충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미국 제재에 의한 그 중국에 대한 임팩은 뭐 말할 수 없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사실은 미국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제재 이전에도 중국 경제의 붕괴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고, 네. 최근에는 지표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 거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투자 관련돼서 투자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중국이 그 상당히 어떤 그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경제를 발전시킨 면이 있는데 굉장히 급 하강을 하고 있는 추세가 이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요소 생산성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수치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고령화에 이미 점점 들어가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일본 경제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 중국이 근년에 외환 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 현 이사님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외환 강국이 아니다. 네. 일본 경제신문에서는 그렇게 결론 내면서 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이 세계 제1의 달러 보유고, 네. 그다음에 미국 국채 보유 국가다 하는 건데 그 중국의 특성상 기업 부채가 공공 부채로 환치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기업 부채라고 하지만 그 뒤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라면 네. 그 자체가 우리처럼 사적인 그 부채가 아니라 공적 부채로 볼 수 있을 텐데 중국의 이 국가 부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부실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또 정부가 또 돈을 안 되는 기업인데 또 돈을 빌려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빚의 악순환이 그렇군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뭐 이거를 그 2008년에 미국 그 서프라임 모기지 상태의 그런 상태다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아까 투자가 줄어든 이유는 중국 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난 1,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미중 간의 이런 전쟁, 무역 전쟁이든 뭐 관세 전쟁이든 이런 게 시작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직접 투자가 네.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중국에서 이 제조 PMI 지수라든지 Debt to GDP ratio 같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중국의 상황이. 그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0부터 100까지 존재를 하고요. 50점 이상이면은 또 호경기를 이제 낙관하고 있는 상태고 50점 미만이면은 이제 경기 축소, 네. 경기 컨트랙션을 이제 예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중국이 최근에 연속해서 그 지표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빚 문제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는 그 debt to 그 GDP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 국가의 GDP 대비해서 어떤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따지는 수치인데요. 중국이 약 260%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비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예시를 들어드린다면은 유러피언 국가들은 한 80% 수준을 얘기하고 네. 있는 경우고요. 네. 근데 그런 일반적인 선진국들의 수치에 대비를 해서 볼 때에 중국의 260%라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미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어떤 통계 자료의 그 불투명성 때문에 상당히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정도 유출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림자 금융이나 어떤 숨겨진 빚이 더 있을 거다. 그래서 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거다라고 의심하는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 debt to GDP 레이쇼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인 절대치의 평가보다는 그 나라가 이자 부담을 감당하고도 장기적으로 그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경제적 잠재력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방금 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 자체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국이 무역 문제나 이 경제 문제를 순수한 투자다, 무역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지 않고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시켜서 봤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히 떨어지는 이 외국인 직접 투자도 또 그런 것과 문제가 있지 않는가. 미국과 관계가 이게 단순히 무역 전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 정치적 이슈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롯데에 대해서 사드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가 보면은 억울한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롯데가 결국은 그 많은 중국에 투자했던 3조 원 가량인가요? 투자했던 돈을 그냥 고스란히 남겨둔 채 철수했던 그런 그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희도 정치적으로 흔히들 시중에서 얘기하듯이 수틀리면 언제든지 니네 원금도 못 찾아라고 하는 중국의 경고가 되지 않을까. 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한 게 결국은 우리 돈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 그렇죠. 돈이 우리가 투자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투자했고 우리도 투자, 한국도 투자하고 유럽도 투자한 건데 그거 가지고 성장해서 좋은 성장, 즉 중국 인민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한 좋은 성장, 착한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탈하는 강도짓을 하면서 이제 빅브라더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 회사들을 뉴욕 증시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알리바바가 아마 한 50조인가를 몇 년 전에 상장했을 때 걷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걷어들이겠다는 정도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증시에서 퇴출되면은 상당히 중국 경제에 막 엄청난 침묵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에 이제 추월당한 것이 제가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년 10개월, 11개월 네. 전입니다. 네. 근데 그때 뭐였냐면 중국은 화웨이가 5G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중국 네트워크를 쓰게 하려고 그럴 때 그때까지 이 화웨이와 엄청나게 첨단 경쟁을 하던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불려가가지고 했고 또 LG 구본무 회장도 나는 왜 내가 여기 불려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로 정경련에서 LG 그룹이 탈퇴를 해버렸죠. 그런데 이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일단은 5G 네트워크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는데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5G 네트워크를 안 쓰려고 해도 이 4G인 LTE, 롱텀 이볼루션과 연계가 된 데서는 그 기술적으로 그거를 안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5G라고 하는 거는 최종 지금 단말 수준이고 이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는 여전히 4G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5G와 4G가 연계되지 않으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버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5G 화웨이 쓰지 마라 그러면은 4G로 네트워크 장비를 깔아놓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꾸려면 코스트가 되겠지만 그거를 뭐 한 시간을 두고 어쨌든 목표를 다 5G를 가는 쪽으로 가는 게 가치 측면에서나 또 우리 그 5G 네트워크를 제공받고 있는 우리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나 안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이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소위 그 공급자 역할을 했는데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는 빼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특히 핵심적인 그런 그 5G 같이 21세기를 이제 지배하는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데서는 이 중국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 화웨이랑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는 네. 결국은 너희가 할 수 있어. 중국이 너희 기술 가지고 할 수 있어. 너희끼리 해보고 너희 시장 가지고 하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떠나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14억의 중국 인구를 택할 것이냐 나머지 자유세계의 50억을 택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답이 간단한 거고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 이거를 가치 전쟁으로 보는 근거가 뭡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제 네. 미중 간의 일단 관세 전쟁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일단 일종의 기술 전쟁,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패권 전쟁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뒷면에는 상당히 어떤 가치관의 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이러한 드러나고 있는 기술 전쟁, 관세 전쟁, 패권 전쟁을 유발시킬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특히 저희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자유, 그다음에 어떤 법에 의한 통치, 그다음에 상권 분립,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을 이기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결국 중화민족주의잖아요. 5,000년 중국 역사 가운데 찬란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특히 이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서구한테 무릎을 꿇은 역사를 치욕으로 여기고 공공연하게 그 중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복수를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한 어떤 관세, 기술, 패권 전쟁을 넘어서 두 개의 큰 서구 중심의 서구가 이룩해온 인류 정신사적 그 히스토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들과 어떤 전통적인 봉건 사회를 지나서
어떤 특별한 14억이라는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피플, 민족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들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중 패권 전쟁, 가치 전쟁 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또 한미동맹이라는 기체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유국가의 6.25를 통해서 자유국가의 전선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던 대륙 문명이 아니라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됨으로써 번영됐고 자유로웠고 다시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서 있다면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표현되는 이 미국의 동맹, 가치 동맹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동안 누려왔던 이 자유와 번영과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선택은 저는 결국은 미국이 대표하는 현대 문명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개인 존엄성과 함께 가서 비로소 우리가 번영되고 그 번영은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중국의 14억 인구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우리처럼 미국과 중국의 편을 드는 걸 이제 강요당하는 상황이 실제로 오고 있죠. 네. 만일에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인류의 가치와 정신적인 측면에서 만일에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편을 들지 않는다면 중립을 지킨다거나 소극적으로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중국의 편을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그 정신 문명이 허물어지면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만일에 미국 편을 들었을 때 과연 실제적인 그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냐,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냐를 분석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롱텀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익으로 다가옵니다. 이 전쟁 자체의 위너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저희에게 더 많은 어떤 혜택이 돌아올 거는 자명하죠.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어떤 부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그럼 단기적으로 중국이 저희를 보복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하나의 용어를 만든다면은 한국의 대중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거든요. 네. 저희 수출액의 한 70%. 네. 만일에 저희가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중간재를 전혀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도 중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 순간에 반도체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치면은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끼리는 디터런스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네.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그 정도 가구까지 돼 있고 중간재 수출을 어느 날 끊어버린다면은 저희도 타격을 입겠지만은 중국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디터런스가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즉 중국이 쉽게 저희를 보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네.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82회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패권경쟁인가 가치전쟁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분 박영하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현중식 프랭클리 인코퍼레이션 이사님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1세기 첨단 시대에 저는 2000년 전 고사를 인용하고 또 옛날에 그 게임을 인용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했을 때 진시황이 택한 전략은 원교 근공이었습니다.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고 먼 나라는 친교를 맺어서 늘 가까운 나라는 정벌하고 먼 나라는 나중에 그 정벌의 울타리를 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했는데요. 이걸 거꾸로 하면은 가까운 나라와 친해서 먼 나라를 친다. 이거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바둑에서 흔히 얘기하기를 사소취대하라 이렇게 합니다. 적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적은 것인지 무엇이 큰 것인지 분별해서 해야지 작은 것도 취하고 큰 것도 취하겠다. 그 바둑은 필패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보편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 이기는 편과 지는 편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기는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도 단순히 약소국으로 강대국이 치면은 얻어맞기만 하던 시대가 아니라 우리도 충분한 보복 능력을 갖고 있는 당당한 경제 강국이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그 자립적 전략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